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그 소개가 너무 거창해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뭐 근데 요즘에 SNS가 하도 발달이 돼서 불가피한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 학력을 밝히지 않습니다. 주의로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소개받으면 제가 막을 수는 없고 또 여러분들도 검색하면 다 제 커리어를 알게 되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저로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하여튼 정확하게는 개념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이야기를 두서없이 가능하면 재밌게. 우리 아이캔 대학 학생들도 오셨네.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반갑습니다. 또 혹시 아이캔 대 이거부터 해야겠다. 아이캔 대학 학생들이 혹시 있으세요? 장성까지 왔단 말이야? 놀랍네. 얘기한 김에 아까 소개 김 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생각보다 없네. 아니 보통 제가 강연을 가면 한 3분의 1은 손을 들어요. 지금 다 핸드폰 지금 꺼내세요. 그래서 유튜브 김 교수 이렇게 치면 제가 나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지금 오늘 강연이 어디로 갈래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은요 제가 제 인생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기록 이야기를 조금 담아서 가려고 합니다. 장성군에서 제목을 주셨는데 기록하고 뭐 세상이 바뀐대. 내가 할 얘기로는 사이즈가 너무 큰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기록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과정들이 기록에 의해서 세상이 부분적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묶어서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록이라는 세계를 알게 된 거는 뭐 유학 가서예요. 한국에서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사실은 지질이 안 하다가 어느 날 역사에 눈이 뜬 거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로 또라이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또라이야. 제가 용산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용산고등학교 나오신 분은 없죠? 아니 용산고등학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고등학교거든요. 후배, 제 후배. 허재 대단했죠. 전국을 그냥 완전히 용산고등학교가 농구 전국 대회를 다 석권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에 내 2년 선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이셨던 전교에서 한 3등 밖으로 나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연극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더니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 시대인데 예비고사를 안 보고 고졸이야. 현재 고졸이세요. 그분이. 연극계에 지금도 2단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자꾸 끌고 다니면서 말하자면 문예반 뭐 이런데 수업 들어가면 뭔 수업이니? 그래서 수업에 안 들어가고 문예반에 가서 그분의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감동적이라서 나는 역사를 하겠다 하고 한 2학년 때부터 결심을 해서 그때부터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부터 자랑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모두가 가능하다는 걸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잊지를 않아. 그 문과가 4반이라서 240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3 첫 시험에서 138등을 했어. 그러니까 중간 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력하는데 서울대학 출신이잖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미친 듯이 공부해서 가능했지만 그때 제가 기록이라는 것을 살짝 깨닫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하여튼 이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다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이라는 기법을 내가 몸에 익히면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대학 가서는 역사학 공부를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79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젊어 보인다 소리 안 하세요? 79년에 들어갔으면 60년생인데 뭐 말이 없어. 이 팀은 젊어 보여요? 안 보여요? 젊어 보이죠? 왜? 청년처럼 사니까. 청년처럼 사는 법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79년에 대학에 들어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서 돌아가시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역사학 공부를 하기도 전에 대학 1학년 때는 역사학 공부 안 하거든요. 그때는 계열별이라서 2학년이 돼서 국사과를 제가 선택한 케이스거든요. 그 정작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저는 항상 거리에 있었던 거지. 별거 하는 것도 없어요. 뭐 제가 뭐 투철한 무슨 뭐 투사 같은 그런 학생이었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했죠. 공부를 못하고 군대 갔다 와서 그 이제 제가 대학 2학년 때 광주항쟁이 있었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미안함, 죄스러움 이런 거를 어린 나이에 갖고 군대에 갔다 와서 뭐 쭉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 죄스러움은 여러분들 대충 느낌으로 아시겠죠? 제 약간 선배,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우리가 제가 그 당시에 서울대학에서 이제 여러 서클이랄까 이제 비밀 조직들이 있는데 소위 거기에 제 학번 이렇게 대표자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중에 한 명이었어서 그게 이제 1980년 요즘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엄청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전이야. 난 그 영화 제목이 왜 서울의 봄인지는 모르겠어. 서울의 봄은 그 전에 5월을 얘기하거든요. 80년 5월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서울의 봄 때 모두가 거리에 나와서 뭐 하여튼 운동을 하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도서관으로 철군하는 거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던 사람이라서 평생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때 도서관으로 안 들어가고 끝까지 싸웠으면 광주에 그 미친 듯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계속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때 제가 유튜브 보신 분들 구독자가 얼마 없으니까 없겠군. 지금 구독하셨으니까 그거부터 보세요. 보면 미친 지속성이라 그래서 하루에 18시간 공부하는 법 이런 게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83년 5월에 제대를 하고 나왔더니 9월까지 너무 시간이 많은 거야. 만으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2년 동안 하지 못한 공부, 앞으로 2년 동안 할 공부, 이제 3학년으로 복학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1, 2학년 때는 A가 딱 4개 있어요. 1학년 때 4개, 2학년 때 4개. 뭘까? 체육하고 교련.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건 다 A인데 나머지는 CD. 이러던 제가 이제 왜냐면 뭐 하여튼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이 맺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결심을 하기를 잠을 4시간 반 자고 먹고 하는 것을 1시간 반에 한번 끊어보자. 밥도 2끼 먹고 그리고 밤낮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시 때 가는 독서실 있잖아요. 우리 동네 독서실을 끊어서 밤을 꼴빡 새고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먹고 자고 또 점심때가 되면 다시 독서실로 가는 이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정말로 그때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걸 했는데 요즘에 저는 45분 일하고 15분 쉬는 그 타임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팁이니까 여러분들 챙기세요. 회사에서 일할 때 공직에 계신 분들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15분 일하시고, 아니 45분 일하시고 15분 일하고 45분 놀면 너무 좋다. 그건 안 되고 45분 일하시고 15분은 꼭 몸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혹시 기회 되면 잠깐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50분 일하고 공부하고 10분 쉬는 거를 했는데 너무 졸리죠. 그래서 정말 이 넓적다리가 시퍼렇도록 정말 여기를 때려가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어요. 18시간을. 미친 결심을 했는데 인간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시기야. 그랬더니 일주일에 6일 했거든요.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까지. 일요일 날 아침이 돼서 쭉 회고를 해보니까 논문을 20편 이상을 읽었더라고. 책을 2권을 같이 읽었어요. 일주일 만에. 역사학과가 되는 거 쫙. 박수 안 치나 이럴 때? 아니 근데 박수를 치실 거면 퍼덕퍼덕 치지 말고 바바바바바바박 쳐야지. 이게 내 마음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이 돼야 돼. 이 자기장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 와닿습니다. 너무 훌륭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일요일 날. 느낌 오세요? 논문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 저자가 기억이 안 나고 책을 2권이나 읽었는데 책의 스토리 라인이 전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사실 나도 깜빡깜빡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래, 이거를 제가 경험한 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퍼렇게 되도록 내 인생을 바쳐서 하고자 하는 공부를 이놈의 한국 사회 그 정치적 어지러움 때문에 공부하지 못한 나를 내 삶을 살고자 목숨을 걸고 한 공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18시간씩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깜빡깜빡 하시죠? 이것을 내가 나이가 40대가 됐더니 깜빡깜빡. 제가 좀 죄송하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건방지게. 무슨 40대에 깜빡깜빡을 해. 우리 형이 저보다 10살 위에요. 50년생. 수련을 하잖아요. 깜빡깜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것은 수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이는 85세. 이것도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한 개밖에 없잖아요. 노트하는 거. 아니 일주일을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트를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노트를 하니까 막 시간이 엄청 걸리지. 그러니까 마음은 조급하지. 하여튼 그래서 일주일간은 조금 헤매긴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논문을 보면서 요약을 하고 논문을 보면서 요약을 하고 책을 보면서 요약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더니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갈게요. 제가 3주차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논문을 읽으면서 표시를 막 해요. 쭉 논문 한 편 다 읽었어.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 논문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 제기는 이거고, 그러니까 질문이 뭐라는 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해서 이 결론에 도달했구나 하는 큰 스토리 라인을 기억한 상태에서 그걸 제가 노트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거인의 노트라는 책, 대중서를 제가 처음 냈거든요. 태어나서 작년 3월에 10만 권이 팔렸어. 내가 깜짝 놀랐어. 그걸 박수를 제대로 치라니까 칠 때. 이 방법을 책에 쓴 거예요. 정말 별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싶고 공부를 잘하고 싶고 자기가 지적 삶을 자신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사실은 공부인데 책 읽는 것만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누적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머리도 좋고 아이도 기가 막히게 좋고 회사 출근하면은 나는 살짝만 일하고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성과가 항상 좋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이런 사람이 될 때 제가 18시간 공부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모두에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쓴 책이에요. 그 책이.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쓰지 마세요. 어떻게 쓴다고? 머리로 계속 되뇌이면서 머리에 남은 것만 쓰세요. 기록은 조금 쓰는 겁니다. 다만 자주 쓰세요.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해. 이게 이제 제가 터득한 방법이에요. 이 얘기는 뒤에 이론을 더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드릴 겁니다. 예, 벌써 48분이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조금 스피드를 낼게요. 그래서 그때 3주차 되니까 제가 생각한 것을 토대로 메모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고, 그러니까 기록 노트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적게 든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머리가 점점 뱅뱅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짓을 2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1, 2, 3, 4학년 동안 봐야 될 기본 전문서들, 한국사와 관련된 전문서들이에요. 그것을 다 읽었고요. 제 생각에 제가 그 논문 리스트 어떻게 만들었냐면, 선배들하고 조교 선배들한테 우리 4년 동안 각 수업에서 읽는 논문 전체 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읽은 거거든요. 3개월 만에 4학년까지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공부할 거를 제가 다 했다니까요. 한국 대학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남은 3달 동안 할 거를 왜 4년 동안 그 난리야. 그러니까 저처럼 미친 지속성으로 하면 그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당시는 왜 그랬는지 총평점이 B학점 이상이 안 되면 그 유학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 이제 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부터는 당연히 올 A죠. 올 A 플러스죠. A 제로가 몇 개 있고 4학년 말까지 계속 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적 좋게 유학을 갈 수 있었고, 유학 가서 이제 학위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임팩트가 제가 젊은 시기에 팍 하고 한번 온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동경대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역사학을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게 막 그렇게 큰 얘기부터 할 그거 이유는 내가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역사학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 사회의 방향성 같은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학문 분야죠. 근데 제 어린 마음에는 그거 가지고는 한국 사회에서 구체적 어떤 실천 행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유학하면서. 그랬더니 이게 완전 오비일학이야. 그 당시에 동경대학에는 이상한 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초학문 분야를 조금 실용학문 분야랑 연결지우는 그런 대대적인 대학 혁신 작업을 할 때예요. 그래서 수업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무슨 문화자원 관리론 이런 과목들이, 듣도 보도 못한 과목들이 생기고, 아카이브론 이런 과목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카이브라는 게 이제 기록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듣다가 유럽하고 미국에는 이 기록학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구나. 그 이제 역사 분과학문으로 시작하거든요. 특히 유럽은. 미국은 역사학하고 한국의 문헌정보학을 이렇게 짬뽕한 것 같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출신이 역사과 출신 교수들이 있고 문헌정보학과 출신 교수들이 있고, 유럽은 전부 역사학이 메인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카이브학이라는 거를 보고 이걸 하면 한국에 돌아가서 정부가 기록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그래요. 영어 싫어해도 이런 단어는 외워두자고. accountability라는 단어예요. accountability라는 게 설명 책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세금 받아가지고, 그죠? 공공이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란 결국은 국민의 신복이죠. 그러면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국민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했어요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을 accountability라고 그래요. 그 뭐로 한다고? 기록으로 하지. 또 기록을 하면 서로 내용을 나눠서 볼 수 있으니까 점점 투명해지고 점점 유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록학을 전공을 해서 한국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국의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소통하고, 국가가 자기가 한 일을 국민에게 있는 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은 유능한 나라가 되게 만드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엄청 뛸 수 있겠네. 역사하는 것보다 이게 최고다. 고맙습니다.
한 분 치면 다 치세요. 사실 그런 꿈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여기 이제 공직 계셨던 분들 많고 또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90년대 후반까지도요. 그 세종로 청사에 뒤편에 이게 주차장이 세종로 청사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그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저쪽 끝에 공식적인 소각로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정말 자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전혀 죄의식 없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두끈으로 이렇게 공문서를 묶었거든요.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편철된 기록을 그 편철된 기록 덩어리를 그냥 소각로에 던졌다니까.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여연대하고 이 세계일보가 그 당시에는 좀 작은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해서 기사를 실으면 일면에다가 전면으로 실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굿이야. 그래서 거기 보도팀하고 제가 그 당시에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이라는 걸 하고 있을 텐데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이름의 시리즈를 12번에 걸쳐서 신문에 실기 시작해서 그랬더니 이제 여론이 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심포지움도 하고 한국에 이제 기록법을 만듭시다 하는 걸 유학 끝나고 한국 와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신났죠 뭐. 그냥 역사학하던 놈이 완전히 사회적 실천을 할 엄청난 영역을 발견하고 하니까 다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소개해 나왔습니다만 98년에 제가 사단법인 국가기록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김학준 선생 뭐 등이 원장을 우리 어르신들이 하셨고 제가 이제 이 3대 원장을 했군요. 최근에 그 원장을 그만뒀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98년부터 법안 초안 작업을 시작해서 행자부랑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법률 초안을 만들기 시작하고 99년에 국회를 통과하고요.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젊을 때 유학 가기 전에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학술운동이라는 걸 한다고 한국의 진보적인 학계가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86년부터 시작해서 역사문제연구소라는 제가 역사학을 전공하니까 라는 것을 같이 제가 창립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그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면 이름을 들을 우리 아까 의원님이랑 얘기하면서도 정치인들 이름을 제가 거론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같이 다 공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정치적 인물은 아닌데 국회의원들을 되게 많이 알더라고. 제 생각에 한 60명은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법안 때문에 의원실을 다 찾아가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움직여 주시고 해서 뭐 하여튼 디테일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법안 자체는 정부 법안으로 나온 형식을 취해서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한 방에 99년에 법률이 통과가 됩니다. 이 법률이요 만만치 않아요. 소각로에 던지잖아요. 무단 파기죄 징역 5년이야. 네, 그게 실제로 실행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고 뭐 실행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2000년부터 한국의 기록법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99년에 명지대학의 기록 전문 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을 제가 대학원을 만들어서 교수가 됐다니까요.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그래도 그만큼 여지가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고 대학에 얘기를 하면 대학에서 학과를 만들고 제가 교수가 돼서 양성을 할 수 있고 우리 여기 혹시 장성군 기록연구사분 계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혹시 아실까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을 양성하는 작업을 대학에서 쭉 해서 제 제자 직접 명지대학에서 배운 제자들이 석사 제자가 한 300명 돼요. 현재 각 공공기관에 한 100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한 140명 정도 배치돼 있고 이제 정부 산하공공기관까지 다 합쳐서요. 그래서
연구사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서 털을 닦고 나서 저런 분들이 이제는 각급 기관에 가서 무단 폐기하려고 그러면 잡고 요새는 사이좋게 지내니까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인생의 전반기였어요. 이렇게 쭉 활동을 하다가 아까 제가 이제 광장쟁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막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나라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별것도 아닌 것이.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기록에 없는 나라라는 그 기사를 교과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하고 시립대학의 경건 교수라고 이제 정보공개 전문을 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혁신위원회를 막 만들 때라서 정부혁신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죠 정확하게. 거기에 이제 기록혁신을 하는 교수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되고 뭐 등등해서 그때 엄청 기록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막 법도 개정하고 막 시스템 만들어서 전 정부에 보급하고, 아마 여기 공직하시는 분들 그때 엄청 짜증 났을 거예요. 이게 웬 갑자기 기록법이 난린가 이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은 김익환 너 잘라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성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는 제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일을 했으니까. 혁신위원회랍시고 그다음에 혁신평가한다고 각급 기관 평가할 때 제가 이제 기록 파트 혁신평가의 대장이니까 그래서 막 공무원들 불러다 놓고 뭐 기록이 안 해 막 이런 짓을 했으니까 결국은 세상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밑으로부터 바뀌어가는 것이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참여정부 말기쯤 돼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망가지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만든 제도 우리가 함께 실행하면서 막 쾌재를 불렀다. 나라가 드디어 민주적이 되고 나라가 드디어 소통하는 나라가 되고 나라가 드디어 이제 유능한 나라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한편으로 또 목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정권의 문제가 아니야. 정권의 문제 플러스 사실은 공직사회 전체가 내가 기록을 했더니 이렇게 유능해지고 기록을 했더니 이렇게 소통성이 좋아지고 기록을 했더니 일하기가 이렇게 편하네 라고 생각했으면 공직사회가 왜 기록관리를 거부했겠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옆으로 눈을 돌려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운동, 그래서 제가 광주 북구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도 열심히 내려와서 마을 만들기 할 때 마을 기록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강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공공 기록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술 기록 또 하고, 그래서 뭐 국립국악원 이런 데 가서 국악 아카이브 만들기 이제 이러고 열심히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2010년대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쭉 생략하고 아니 안 그래도 나라도 잘 되고 나도 좀 멋지게 살고 이렇게 하려고 인생을 살다가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이제 문화가 이렇게 밑으로부터 잘 되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던 참에 2014년이 온 거야.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진 거예요. 근데 기록학자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냅둡니까? 그건 안 되지. 정부가 내려가 가지고 엄청 기록을 할지는 않을 것을 내가 뻔히 아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팀을 짜서 진도체육관 옆에다 이렇게 기록 수집 뭐 이름 뭐라 했대 뭐 하여튼 기록 수집 봉사단인가 뭐 하여튼 그런 천막을 치고 그때 진도군청에 있는 기록연구사가 엄청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록 수집을 하고 세월호 기록을 모으기 시작하고 저는 한 달은 진도체육관에 있었고, 그래서 6월 초쯤 돼서 이제 안산에다가 세월호 관련된 기록 보존의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래서 그 5월은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수업은 토일요일 날 하고 저는 평일은 진도에 있다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서 하고
그러다 이제 6월에는 올라왔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는 진도에 많이 내요. 11월까지 그 부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하다 거기서 이제 뻥 맞은 거야. 그 안산에 분향소 있는데 보면 옛날에 이제 거기 유가족 대기실이라는 게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제가 그 기록 보존하는 작업을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시민위원회라 기록 시민위원회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간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 흡연 공간이 있었어. 거기서 담배를 피는데 아빠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월호 친구들이 대체로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이나 10살 조금 더 어린 딱 막내 동생 나이들이야. 그래서 되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죠. 뭐 그리고 제가 진도에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막 이제 이것저것 궁금하니까 아유 뭐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런 얘기를 조금 하니까 어느 아빠 하나가 살짝 짜증을 내면서 교수님은 기록이나 하세요 그러더라고. 담배를 피다가. 뭔 얘기지? 그랬더니 기록을 해야 여러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기록을 해야 여러 사람이 오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마음으로 훅 빠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현재 이름을 이제 4.16 기억 저장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그 단원고 2학년 교실을 그 안산에 복원을 시켜놨거든요. 거기에 기억 저장소가 같이 있어요. 거기에 현재 42만 건 정도의 세월호 참사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은 없지만 열심히 작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세월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아카이브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아빠 덕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기록 관리를 위로부터 이렇게 막 제도 만들고 법 만들고 막 강제 집행시키고 막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밑으로부터 이렇게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세월호 기록을 통해서 그것의 가능성을 좀 보기 시작하고 있다가 이제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세월호 관련해서는 일단 마음까지도 남겨도 그래야 역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대학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 그리고 몇몇 연구자들이 주축이 돼서 유가족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한 유가족을 책 한 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꼭 남겨두자 해서 100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날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한울 출판사라는 데서 책이 지금 나와 있고 도서관들에 거의 대부분 있을 거예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책을 끝낸 게 2000년이에요. 구술 작업까지 포함해서 한 5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세월호 아빠들은 이제 뒤에서 주로 하고 이제 시위할 때 열심히 싸우지. 주로 많이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게 엄마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좀 답답했던 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성명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사실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유경근이라고 예은 아빠죠. 이제 목사 연대 신학과 출신이고 소위 말하는 인텔이야. 그리고 사회운동도 좀 했던 사람. 그래서 왜 초기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의당 당원이 여기 세월호 유가족에 있어서 뭐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여론을 초기에 만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인데 거기는 뭐 워낙 베테랑이니까 잘 만들지. 내 눈으로 보니까 우리 유가족 엄마들이 그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핸드폰으로 카톡 문자 쓰는 거 이외에는 지적인 작업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나하고 같이 공부해보자. 그래서 노트북 하나씩 사가지고 아래 한글부터 공부할 사람 모여. 그랬더니 9분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그 9분들이랑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은 안산을 내려갔었기 때문에 이제 자판 연습부터 했어. 혹시 여기 지금 자판 안 되시는 분들,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그런 거 없어. 다 하세요. 제가 얼마나 혹독하게 했냐면
핸드폰으로 카톡 보내는 나한테 걸리면 뭐야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죠. 무조건 노트북으로 치세요, 자판. 그래서 이 9분이 모두 한 2개월 반 정도 되니까 아래 한글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집에 애들 사진 있고 상장도 있고 졸업장도 있고 또 일기까지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너희 아이의 자료집을 네가 만들어. 해서 자료집 만드는 작업을 해서 9분 중에 4분이 성공을 했어요. 그걸 보고 기록을 이제 문화로 만드는 게 실제로 가능했는데 내가 딴 데를 쳐다보고 딴 짓을 하고 또 열심히 안 해서 이걸 못했구나 하는 거를 이 세월호 엄마들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4.16 기억저장소의 소장 이지성이라고 도원 엄마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때 자기 아이 자료집을 만들고 지금은 아카이브의 전문기관의 소장을 하고 있다니까. 사무국장 양옥자 재강 엄마라는 친구야. 나머지 2분이 다 자기 아이의 자료집을 스스로 만든 아래 한글 자판부터 공부해서 그분들이 지금 4.16 기억저장소의 운영자가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성장시킨 아키비스트를 못지않게 전문가로서 아카이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얘를 내가 봤으니까 이제 교육이 가능하겠다고 확신을 하게 된 거야. 그때부터 제가 2000년 그 아까 얘기한 구술책을 끝내고 그때부터는 나는 대학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교육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이놈의 그 완전히 우리 공무원분들 철밥통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는 철밥통이요. 월급도 무지하게 많어. 근데 일주일에 수업을 한 학기는 2개, 두 번째 학기는 3개, 1년에 수업 5개 하면 돼. 이 좋은 걸 누가 때려치겠어? 나는 언제나 이 대학 교수를 때려치고 대중교육에 내가 나설까 꿈을 계속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해서 대중교육 시장을 석권하리라 이렇게 생각. 그래서 기록의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쏟아 넣는 것처럼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록이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현재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광고료 엄청 써가지고 물건 팔 거면 그럼 누구나 다 하지. 여러분들은 자본이 없잖아. 제가 자본이 없잖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그 물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10만 명의 구독자가 모였을 때 아까 소개해 주신 아이캔 대학이라는 강의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아이캔 대학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수강 소감 쓴 게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쓰니까 저기 첫 페이지로 가면 거기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맏딸이야. 오빠가 있어. 밑에 동생이 2이나 있네. 스토리 이제 기억나요? 머리에 떠올라요? 지금 40대 중반. 시골은 그때만 해도 그럼 대학 못 가. 오빠 대학 보내야지. 애들 뒷바라지 해야지. 동생들. 그래서 평생 공부에 한이 있었어. 무슨 사이버 대학 또 방송통신대학 얘 했는데 다 2학년 하고 끝.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그러다 아이캔 대학에 들어왔더니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앞만 보고 끊임없이 억울함을 갖고 삶을 살았는데 내 아이들은 내가 이미 거인이 되어가고 있으니 거인의 어깨 위에 내 아이들을 태워서 멀리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썼어. 왜 안 울지? 우리 이거 보고 다 울었어. 이거 한국 사회 현실이거든. 제가 이제 왜 학력
밝히지 않는 사회로 간다는 말씀한지 이제 느낌이 오세요? 그분 때문에 제가 거인이라는 단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 첫 대중서가 거인의 노트가 된 거예요. 제가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면 교수님은 어떻게 거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인의 노트니까 내가 거인인 줄 아는 거지. 아니야. 우리가 모두 노트와 기록 이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 깨닫게 될 것이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대학 서열 한국 사회에서조차도 그걸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아이켄 대학을 제가 이제 김익환이 강의를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장을 했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당연히 오해죠. 제가 강의를 하면 잘해요, 제가. 그렇지만 얼마나 잘하겠어. 김익환이 강의를 잘해서 그분이 내가 평생의 회한이 된 자기를 제대로 성장시키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꽉 갇혀있던 그 사람이 내가 거인이 됐어 라고 생각한 게 김익환 때문이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이거는 듣고 여러분들이 꼭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켄 대학에서 하는 게 별거 없어요. 강의가 한 30분대. 그럼 걔를 들어. 그 다음에 들으면서 막 기록하면 꽝 야단 엄청 쳐. 다 듣고 기억에 남는 것만 메모해. 이게 룰 1번이야.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걸 이제 생각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30분짜리면 3번으로 나눠서 들으세요. 10분 듣고 머리에 남은 거 메모하고 10분 듣고 머리에 남은 거 메모 10분 듣고 머리에 남은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걔가 노트에 메모가 됐을 거 아니야. 걔를 보고 이런 얘기였지 하고 상기하고 내 고등학교 2학년 딸에게 얘를 설명해야지 하고 큐시트 만들듯이 독서 카드에다가 걔를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막 한 1000명씩 들어오니까 인원이 엄청 많으니까 단톡방에다가 우리 5명 말하기 모임 할 사람하고 오픈 채팅방을 열면 금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5명이 모여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줌 켜고 모여서 자기가 카드로 요약한 걸 보든 말 살짝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한 거야. 납득돼요, 안 돼요? 납득 엄청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거인이 됐는지. 강의를 10개 정도 듣고는 그 10개 강의의 상당 부분이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그동안 이 기록 방법론이라는 걸 쓰지 않고 공부를 해왔고 공부를 또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분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방법만 너무 쉬워. 그 방법만 계속 쓰시면 우리는 모두 자기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테니스 얘기 잠깐 할게요. 테니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테니스장에 가서 계속 연습을 했어. 꽝이요. 어떤 사람은 테니스를 치라고 그러니까 테니스 관련된 책을 3권이나 사고 뭐 영상을 먹어가지고 공부를 5달이나 했어. 꽝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테니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거인의 발언을 한 부산 분이에요. 부산의 이 선생님처럼.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만 테니스 같은 뭐 한 보름, 한 달 정도 하시면 돼요. 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테니스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배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산의 이 선생님은 자기가 공부 능력이 이제는 몸에 붙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 선 공부를 할 줄 아니까 공부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기반을 몸에 딱 붙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인생에서 실행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마다 다 목표가 달라요. 사람마다 하고자 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길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기록 공부법으로 공부하시고 공부한 거를 저 바닥에 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과감하게 하시고 얘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요. 그것에 의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자, 최근에 AI 난리지. AI 예를 들어볼게요. 뭐 챗 GPT 이거는 이제 아실 테니까. 자, 한국에서 나온 대표 릴리즈라는 거 최근에 제가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AI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도 AI 얘기를 한다니까. 놀라운 거는 한국에서 그런 지식 정보하고요, 정치 이거는 비전문가도 모두 다 알아. 밤을 새고 토론한다니까. 근데 정작 AI는 쓸 줄 몰라. 릴리즈라는 요약 AI가 있다는 걸 몰라.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허세. 그냥 나도 그걸 하고 싶으니까 말은 해. 그다음에 막 주소 들어야 돼. 유튜브를 한 10개, AI에 대한 유튜브를 10개쯤 들으면 허세의 말은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주소창에다가 URL을 치고 해당 시간 AI를 켜서 쓸 줄은 모르는 거지. 이러면 돼, 안 돼?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제해 주지 않아요. 정치 마찬가지. 밤새고 뭐 죽을 똥 살 똥 싸우면서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이 반영된 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의 계층성, 내가 하는 사업, 내 삶의 앞으로의 개척, 이 모두를 보장해주는 정치 세력이 누구지? 또는 정치인이 누구지? 그거 찾으면서 밤에 술 먹고 정치 토론하신 분 계세요? 이거 큰 달라요. 이런 게 다 선공부 후 실행이야. AI는요, 책 한두 권 그 정도는 해야지. 보시고 그 중에 설명이 나와. 아, 이건 확실하게 내가 쓰면 좋을 것 같아. URL을 책에 써주잖아. 쳐. 그리고 몸으로 그것을 클릭해보고. 사실 AI는 기존에 있었던 무슨 뭐 엑셀 뭐 이제 컴퓨터 좀 한다 그러면 엑셀 쓰고 뭐 아래 한글 이외의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쓰면 훨씬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지죠. 근데 얘는 어려워. 쉽지 않아. 근데 AI는 무지하게 쉬워. 근데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질문을 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약 같으면 거기에다가 유튜브 URL을 치고 얘를 요약해 볼래? 그다음에 타임라인으로 요약해 볼래? 그러면 유튜브의 내용을 시간대로 이렇게 나눠서 릴리즈라는 AI가 키워드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걔를 한 사흘 하루에 3번씩 해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 안 알게 돼?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개척해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그러면 기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것에 동의를 살짝 하시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얘기로 다시 잠깐 가야 돼요. 이 제목에 맞추려니까. 그런데 이것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 나쁜 선배들이 저한테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래. 역사의 주체는 시민이래.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체래. 그걸 믿으라는 거야, 나한테. 믿었지. 근데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말부터 2학년 때는 구로 상공단이 소위 마치코바라고 일본 말로,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이 되게 많았던 공단입니다. 저는 거기에 서통이라는 회사의 여성 여공, 그 당시 여공, 지방에서 올라온 이분들하고 야학을 해서 노동법 가르치고 하는 걸 제가 쭉 했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얘들이 너무 예쁘고, 제가 그 당시에 뭐 19살 20살 때죠. 16, 17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기타 치고 노래도 하고 술도 같이 먹고 공부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얘들이 역사의 주체라고는 내가 믿기지가 않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의문을 제가 평생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광주 얘기했으니까 광주 얘기를 살짝 넘어가 봅시다. 이미 이제 제가 깨닫고는 있었는데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뭐 솔직히 다 아는 얘기지. 그 문화적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나쁜 놈들. 내가 지금은 어떻게 못하지만 언젠가 세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적이 될 수 있도록은 해야지. 얘를 마음속에 다 갖기 시작했거든. 그게 택시 운전사야. 그랬더니 어느 날
직선제가 되고 뭐 제가 살아온 그냥 경로로 보면 그렇습니다. 60 항쟁에 의해서 대통령 여러분들이 상상도 안 가죠. 그 전에는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택시 운전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운이 쌓이면 언젠가 폭발해서 이걸 세상을 바꾼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 이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뭐 입장이 다르신 분들은 저 친구 완전 좌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박근혜 저는 그분은 애지간하면 제가 호칭을 하는데요. 호칭을 잘 안 합니다. 너무 큰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퇴진을 해야 된다고 겨우 내내 서울 전국에서 시위를 했죠. 근데 그때 서울에서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거는 이 이제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제가 다 잘 아는 친구들이 항상 노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얘들이 항상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청와대로 가자고 막 난리를 지금 막 행진을 하는데 두려움 없이 항상 앞에 있었어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변화의 상당 부분은 세월호에 대한 기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월호에 대한 우리의 미안함, 광주에 대한 저의 미안함처럼 그게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때가 오면 몸을 움직이는 거지. 한국 사회는 사실은 그 이후에 큰 또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권이 막 정신없는 거 그것만 보고 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장성군에 와 있잖아요. 자치단체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하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요. 학교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의 가정 지금 40대의 가정들이 옛날처럼 40대인 분들이 자기가 집에서 내가 남자야 자기가 가부장체 하다가 어떻게 돼? 바로 아웃. 이런 게 계속 변해가요 세상이. 그래서 이게 긴 텀으로 보면 시민과 민중이 역사의 주체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게 이론이 있어요. 브로델이라는 사람인데요. 또 그런 거 이제 또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진짠가 이렇게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책도 좀 보시고. 근데 브로델 원전은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해도 이 브로델이 이제 어떤 걸 주장하냐면 이제 역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표층과 중간층과 심층이 있어. 얘가 역사에 다 작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표층에 있는 건 사건이지. 이 중간층은 사회 구조야. 심층은 택시 운전사에 표현된 문화, 사람들의 생각, 습속이라 그래. 그래서 결국은 역사는 장기 지속 변동하는데 그 장기 지속 변동, 그러니까 역사가 변화하는 거지.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심층이라는 거야. 그 심층의 흐름에 의해서 구조가 변화하고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 구조의 작동에 의해서 사건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사건의 색깔은 또 사람들의 심층에 의해서 규정되기도 해. 또 사건이 계기가 돼서 사람들이 또 어떤 문화를 새로 형성해 가게 돼. 근데 그 중에 가장 요체는 심층. 사람들의 마음, 세상에 대한 바램,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 이게 심층. 브로델은 심층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라는 것을 드디어 디테일한 연구를 통해서 아주 명징하게 세상에 주장하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 또 역사 이론가로서 역사학 계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죠. 이분이 그러면 광주항쟁을 경험했구나. 이분이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세상을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게 돼요.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요,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면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실천 그리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께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요. 제가 깜빡깜빡 그냥 깜빡깜빡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익환이 1983년에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면서
3개월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잊어버린 그 깜빡거림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깜빡거림이 같은 종류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갈 뿐이야 라고만 생각하죠.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사회가 그동안 변화해왔던 것에 대한 설명 방식을 저처럼 바꾸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서 계란이 계속 깨지면서 결국은 바위를 깨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일상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자고.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제로 꼭 해두고 싶어요. 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 열심히만 살려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열심히 살려고 이제 자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실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알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제안하는 건 인생 지도라는 걸 제가 이제 기록학자니까 기록 양식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려 보시라는 거. 되게 심플해요. 구체적 노력은 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돼요. 오늘 제 강의 듣고 집에 들어가서 A4지 펴놓고 인생 지도 그려 보세요. 가운데 동그라미 쳐. 거기에다가 내 꿈, 내 인생의 목표 써봐. 아유, 알아야 쓰지. 여기 계신 분들 한 80%는 못 쓸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얘를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썼어. 근데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보여. 찾아오세요. 제가 물러드릴게. 제가 물러드린 거 뭐로 보상을 해요? 제가 보상 010-8786-8874 내 핸드폰 번호요. 카톡으로 연락하고 찾아오세요. 못 찾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안 하고 자꾸 방법 생각하고 나는 여태까지 나의 삶의 연장선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이라는 건 여러분들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툴이거든요. 인생 지도를 가운데다 해. 그 다음에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려니까 방향이 뭔지 모를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모를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분류의 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나눠보세요.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종류야. 그러면 1A, 1B 이렇게 써. 가족 중요하잖아. 가족 써. 아니 그다음에 이제 또 인간관계 중요하잖아. 인간관계 이렇게 써. 그래도 내가 나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나의 성장을 위한 요새 이제 자기 개발 이런 용어를 쓰죠. 제가 사실 엄청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개발. 근데 먹고 놀고 해야 될 게 아니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여행 가고. 그래서 그 향유라고 제가 칭합니다. 그렇게 가운데 인생에다가 칸을 쭉 나눠서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보여. 내가 지난달에 또는 여태까지 나의 1A 영역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쭉 써보시고요. 다음 달에 이 영역과 관련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여태까지 뭐 해왔는가 상관없어. 마음속을 자꾸 들여다봐요. 하고 싶은 걸 써. 또 써. 가족관계 써. 가족관계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네. 그러면 그때 쓰는 거야. 가족관계 관련해서 다음 달에 내가 요거 하나는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욕동이 있거든. 걔를 써보는 거지. 자, 얘를 12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쓸 때는 다 점으로 존재하잖아. 얘가 12번 쓰면 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의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쓰면 내 인생의 목표가 보인다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나는 이타성의 자기 성장을 하는 10만 네트워크의 운영자가 돼야지 하고 써요. 제가 나는 200억 규모의 서로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 이놈의 서열 사회에 찌들어 사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인임을 깨닫고 무엇인가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우리 재단에서 3천만 원씩 퍽퍽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고야 말겠다. 이런 게 제 꿈이에요. 박수 안 치나? 멋있잖아. 제가 3년 반 남겨두고 조기 퇴임을 했어요. 조기 퇴임 할 만하지 않아요? 철밥통인 명지대 교수를 때려치고 연구실 다 때려치고 그 많은 월급 다 때려치고 나올 만하지 않아요? 왜 저는 나올 수 있었을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 나는 내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록하면서 내가 선공부 후 실행하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또 하나는 내 꿈이 있잖아. 세월호 때 아이들이 자기도 꿈이 있는데 꿈도 못 실현하고 죽는다고 절규하면서
자기 영상에다 남기고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국민들이 꿈을 살게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안 하겠어? 대학을 때려쳐야지.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생지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냥 갈게요. 버킷리스트 이거 장난으로 쓰시면 안 돼요. 내가 그거 안 하고 죽으면 후회할 거야. 죽기 전에 이걸 꼭 할 거야 라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장난으로 써? 매일 20분씩 버킷리스트 계속 생각해.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내부의 욕동을 들여다보는 거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아왔거든. 쉽진 않아요. 반복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보름 동안 반복해서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계속 메모하세요. 좀 설득적이지 않나 보네.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런 막 눈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런 눈이 지금 일부밖에 안 보여.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류를 고려하셔서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나의 어떤 향유라든지 내가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걸 하면은 이것까지 하고 죽으면 내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계속 생각해 주세요. 자, 제가 왜 인생지도 그리고 이렇게 버킷리스트 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용어를 쓰더라고. 이렇게 하는 걸 메타인지래. 그게 메타인지 맞아. 이게 성찰이야. 똥폼 잡는 인문학자 저를 포함해서 인생은 성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 멋있지? 성찰을 어떻게 하는 건지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 기록학자인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거예요. 성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잘한다고 하면 그게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게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쪼주면 다 그게 좋은 줄 알고 덴마크 사람들은 내가 나이 68세에 하얀 모자를 쓰고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것에 대한 너무너무나 큰 자부심을 나는 세계적인 서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회는 아직도 직업의 귀천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서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우습게 할까 봐 그걸 억누르고 살았잖아. 얘가 무려 여러분들 교육과정 다 치면 25년이요. 25년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도대체 그걸 이제 욕동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존재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바램 그걸 볼 줄 알까? 모르는 게 맞아요. 현재 그게 잘 안 보여요 교수님 하면서 자기를 야단치지 마세요. 다만 기록의 방법을 갖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조금 처절하게 그렇게 찾아봅시다. 특히 지금 40대 이후 50대는 급해. 그다음에 60대 넘으신 분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더 이상 놓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허세를 제외한 나다움을 찾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죽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뭐 제가 이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100세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나이가 70이야. 우리 아이캔 대학에 70대 초반까지는 있으세요. 부쩍게 열심히 새 인생을 찾았다고 막 난리야. 그래서 아니 난리만 짓지 말고 돈을 좀 가져와봐. 내가 왜 안 웃지? 이런 얘기 웃기지 않아요? 돈은 안 받습니다. 그냥 내가 농담을 하는 얘기지. 이제 한 가지 기록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일단 꿈을 찾아야 되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자 이제 꿈을 이제 찾아가긴 했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러 가면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러니까 기록학자니까 하루 종일 기록만 하고 사시겠네요. 이렇게 묻겠죠?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네라고 대답을 한다니까. 저는 하루 종일 기록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현재 기록의 세계를 모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하루 종일 기록을 하는 저하고 하루 종일 기록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대표적인 기록의 양식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군수님도 뵙고 이현님도 뵙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의 이 눈 맞춤이야. 이게 인간이 이렇게 자기장 같은 걸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기운을 사실 뿡뿡 내뿜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운의 전체가 현재 우리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끝나면 전 뭘 할까? 제가 처음으로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기회, 아마도 기차에서 주어지겠죠. 저는 그러면 나열을 꺼내요. 한 줄로 장성 아카데미에서 나의 행위, 내가 느꼈던 거, 그것을 한 줄로 써놔요. 우선 요거를 한 줄 일상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이 쓸 때는 한 40개 정도도 써요. 40줄 정도. 적게 쓸 때도 15개에서 20개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면 꼭 써. 많이 안 써. 한 줄만 써. 자, 얘가 이제 습관에 좀 들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 오전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가 오늘은 좀 흐려가지고 축축한데 축축하면서도 맑게 느껴지네. 오늘 공기는 맛있었어. 뭐 이런 느낌? 체조를 하고 내 몸의 상태, 아침을 뭘 먹었는지, 오늘 내린 커피 향, 뭐 이런 거. 얘를 쓰기 시작하면 눈에 굉장히 많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출근하러 이렇게 걸어갔는데 매일 걷는 길에 가로수가 이렇게 서 있는데 마침 역광이야. 그래서 나뭇잎이 반짝거리는 이런 거, 이런 걸 다 써요. 출근하러 버스를 탔는데 지금 시간이 8시 50분인데 말이야. 어떤 아주머니가 말이지 장바구니를 들고 타셨네. 어떨 땐 짜증 날 수 있지. 기록을 하는 사람은요, 걔를 쓸 때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8시 50분 버스, 장바구니 아주머니, 성실함의 아름다움, 이렇게 쓸 거예요. 아까 나뭇잎은 걸으면서 나뭇잎과의 대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 조금씩 그냥 자주 계속 쓰는 거야. 점심때가 되면 걔가 어떻게 되냐면 영화 보듯이 머릿속에 쫙 돕니다. 처음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한 줄씩 쓰세요.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걔를 쭉 한번 읽어보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우와 막 얘기할 때 나는 머릿속으로 아침부터 점심 먹으러 갈 때까지 자기를 쭉 영화 보듯이 돌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마무시 재밌어요. 저녁 먹으러 갈 때 또 한 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전에 또 한 번. 1년에 몇 번 해? 이거 제가 꼭 묻습니다. 하루에 3번 하잖아. 1년에 자기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1년에 여러분들 몇 번 영화 보듯이 돌려보고 계실까요? 몇 번? 1000번. 여러분들 다시 1년에 몇 번 돌아본다고? 왜 자신이 없어? 1000번 이렇게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산 나의 인생을 몇 번 영화 보듯이 돌려본다고? 1000번. 1000번을 돌려보시잖아요. 1000번이 맞습니다. 10년 하면 10,000번. 선생님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30번 돌려보세요. 그럼 10,000번이야 1년. 더 좋아.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후에 좀 내가 심심해. 음악을 틀어놨어. 아침부터 요 오후까지의 자기를 생각해 볼 거야. 어때? 선명한 영상이 돌아요.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선명하지가 않아. 자, 이거를 말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자면 이런 것을 메시아적 시간관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같이 메모해두고 자기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는 워낙 영겁에 이 긴 세월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보일까? 엄청 짧게 보이겠지. 이순신 장군이 김익환의 형님처럼 보일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형님은 좀 그렇다. 작은 아버님처럼. 오케이? 시간이 이렇게 응축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메시아적 시간관으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고, 인간은 메시아적 시간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보듯이 계속 돌려보고 걔를 위한 일상 기록을 매일 한 줄씩, 매일이 아니지 매 순간 한 줄씩 쓰잖아요. 얘를 1000번 해서 1년이 지났어. 그럼 아침이 어디 있어? 현재가 여기야. 아침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에 턱 덜러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TV를 틀었더니 벌써 졸려. 어떤 생각을 할까? 난 또 오늘도 이렇게 소모를 했구나. 내가 나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계처럼 나를 소진해버리고 마는 이런 인생을 오늘도 또 살았구나. 제가 얘기하는 일상 기록을 쓰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사람이라면 소모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남은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누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베냐민이 메시아적 시간관으로 인생을 사세요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록을 통해서 자신을 버리지 말고 꼭 자신이 행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나에게 휘발되지 않고 누적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오케이 좋아요. 갈 길이 좀 바쁘긴 한데 빨리 가볼게요. 자, 근데 그냥 지나간 것만 그렇게 하면 될까? 앞으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아침에 플래닝을 안 해. 아침에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지 계획을 안 세요. 이거 돼 안 돼? 무조건 안 되죠.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저는 매일 아침에 뭘 할지를 이렇게 이렇게 좀 이따 계획 기록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쓰는데 제일 기분 좋은 거. 오늘 점심은 설렁탕 이렇게 제가 계획에 써놔요. 계획 사이드에. 자, 써놨어. 그리고 내가 실제로 점심을 우리 점심 설렁탕 먹으러 갈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도 난 설렁탕을 먹으러 혼자 갔어. 그래서 설렁탕을 맛있게 먹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 주관자.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 거야. 그게 계획이야. 계획대로 이 계획 얘기하면 이거부터 얘기했구만. 계획을 세우라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계획 세우래.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획을 빼곡하게 세웁니다. 기가 막힌 분은 9시부터 9시 25분까지는 뭐라고, 9시 25분부터 50분까지는 뭐라고, 9시 50분부터 10시 반까지 뭐 이렇게 막 세워. 엄청 잘 세워. 요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거든. 초등학교 때 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시간대로 쓰는 거. 그걸 이제 시간 계획인 줄 우리가 알았잖아. 그걸 계획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 점심 때 밥 먹으러 가면서 어떻게 돼? 난 역시 안 돼. 뻔하지. 전 인류에 그러지 않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플랜, 스트래티지라는 거는 어원적으로도 방향성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계획은 우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방향성 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계획 안에 자유 있다라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해요. 아침에 쓰는 플래너에 쓰는 계획, 아침 계획, 얘를 계획 기록이라 그래. 되셨죠? 그냥 요령만 말씀드릴게요. 많이 쓰면 꽝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많이 해야 5개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전 시간은 응축된 시간이라서 소중하니까. 막 오전에 출근해가지고서 막 메일 체크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반복적인 일, 쉬운 일은 다 언제? 밥 먹고 오후에 하세요. 아침에 바로 출근해서는 가장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지식을 요하는, 가장 자기의 아이디어를 필요한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냥 추천값으로 하나 하셔도 되는데 2개. 오후에 졸린데 왜 막 일을 3개씩 집어넣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후에는 1개. 심지어는 저는 아침에 계획할 때 오후에 계획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시간이니까. 밤 시간 무지하게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드라마 봐야지. 눈물의 여왕. 이런 거 안 보면 안 돼. 향유의 시간이잖아. 그 다음에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가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밤 시간이니까 밤 시간에는 2개 정도 넣어야죠. 그래봤자 4개나 5개야. 요렇게만 하시고, 자, 아까 이제 영화 보듯이 우리를 봤죠. 일상 기록에서 했잖아요. 이제 계획 기록에서는 시뮬레이션 돌리듯이 하는 거야. 아침에 제가 실제로 거인의 아침이라고
우리 오신 이 선생님 같은 분은 매일 같이 하시는 분들. 제가 매일 새벽 5시, 새벽도 아니지, 아침 5시에 줌을 켜요. 그럼 거기 몇백 명씩 들어오는 거야. 줌을 같이 켜고 들어와서 1시간 반 동안 같이 계획도 세우고 같이 공부도 하고 체조도 하고 난리 굿입니다. 이걸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거 덕분에 너무 많은 일을 아침에 해요. 근데 요 아침에 플래닝을 하면서 뭘 하냐면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을 그려보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설렁탕 먹는 것까지, 밤에 자기 전까지를 계속 그려봐. 됐죠?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상 기록을 쓰고 하루를 영화 보듯이 계속 되돌려봐서 요걸 이제 생각력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한 3개월 해가지고 생각력이 엄청 높아졌어. 그러면 하루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네. 아, 그려져요. 좀 믿어봐. 좀. 하루를 큰 방향성을 그린 상태. 이걸 좋다 한다 그래요. 배를 타를 돌리는 거. 방향을 설정하는 거. 3개나 5개 정도를 쭉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그때 나의 자유의지,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욕구, 그런 거에 의해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것만 하루에 딱 머릿속에 체크해놓고 걔를 머릿속으로 싹 상상을 한 상태에서 자기 하루가 어디에 있어? 나에게 있지. 그래서 계획 기록을 쓰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계획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제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되자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늘 제가 정읍에서 내렸어요. 시간을 딱 보니까 내리기 7분 전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쓰기 시작합니다. 군수님을 만나서는 어떤 표정, 강연을 할 때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줄 건지, 그걸 CSF,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해요.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용어입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나 기업을 경영할 때 쓰는 핵심적인 그 용어니까. 내가 그 프로젝트를,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성공리에 가져가려면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뭐지? 요거를 우리가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분, 내리기 5분 전에 핵심 성공 요인이 뭔지까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목적을 쓰고요. 목적 다 알지만 써요. 그다음에 핵심 성공 요인 쓰고 조금 프로세스를 쓸 때도 있어요. 아웃풋, 내가 오늘 장성에 가서 내가 얻어올 것이 무엇인지. 저는 뭐라고 썼을까요? 아, 너무 좀 멋있으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써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네. 장성 군민의 마음이라고 썼어요. 아, 그래야 나도 장사를 하지. 그래야 다 구독도 해주고, 그래야 아이캔 대학도 들어와주고, 내가 책을 내년에 내면 또 사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아웃풋을 장성군민의 마음이라고 썼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 기록을 써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쭉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행위를 하기, 모든 행위를 다 하면 큰일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기 5분 전에 김익환이 오늘 KTX 자리에 앉아서 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걸 구상 기록이라고 해요. 구상 기록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개를 썼어. 다시 7분. 이제는 답이 빨리 나오겠지. 구상 기록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에 몇 번 쓴다? 1000번. 이거 말고 1000번.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고, 핵심 성공 요인이 뭐고, 내가 무슨 아웃풋을 가져갈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걸 전략이라 그래. 따라서 1년에 1000번 전략을 생각하고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적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 우리를 제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바로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왜 회사를 가면 그런 인간들 있지. 자꾸 슬렁슬렁해. 그리고 자꾸 남의 일하는 걸 방해해. 그리고 자꾸 없어져. 그런데 일의 성과는 엄청내. 아웃풋이 좋아. 이유는 뭐? 전략적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미련하게 노력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주관적 의지를 태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태운, 그래서 전략적이고 모두가 환호하는 성과를 나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오늘 깨달으시고 구상 기록을 1년에 1000번 쓰세요. 자, 김익환의 핸드폰 번호 뭐? 010? 아무도 관심이 없나? 관심이 있으시네. 고맙습니다. 010-8786-8874.
8874. 내가 1년이 지났는데 내가 확실히 하루에 3번씩 구상 기록을 썼어. 근데 내가 전략적 인간이 아니야. 나는 지금도 미련한 노력을 하고 있어. 너무 성실해.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나는 존재감이 없어. 카톡 연락 주시고요. 찾아오세요. 제가 하여튼 뭐 변상을 해드리지 뭐든지 해드릴게. 믿으세요. 꼭 쓰세요. 구상 기록 쓰세요. 아침에 플래너 쓰고 일을 하기 전에 5분 전에 구상 기록 쓰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하죠. 해보세요. 사흘 지나면 김익한 나쁜 놈 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네 말을 들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해보니 안 되던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견디세요. 견디고 반복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싶은 것들은 반드시 메모해 놓고 책상에 올려놓고요.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반복하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걸 성공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식 마지막 이야기했는데 요거 해야 되는 지식 기록. 책 읽고 기록 남기. 아까 제가 했다는 거. 강의 듣고 제 오늘 이야기 듣고 기록 남기. 이거 다 지식 기록이거든. 지식 기록을 계속해야 여러분들은 지식인이 될 수 있어요. 랑시에르라는 원래 무지하게 좌파야. 프랑스 학파, 프랑스 정치학자. 이 랑시에르가 어느 날 확 또라이가 돼가지고 뭐라고 주장했냐면 세상의 혁명 됐고 정치혁명 됐고. 랑시에르의 주장은 지식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세상의 진정한 혁명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랑시에르의 주장입니다. 유럽을 가장 대표하는 정치학자. 우리는 저같이 어디 가서 강연하는 사람, 대학 교수 출신, 책 내가지고 뻥뻥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만 지식인인 줄 알죠. 그래서는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을 지향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 기록을 안 하면 큰 탈락. 책을 읽었는데 책을 기록하지 않으면 큰 탈락. 근데 책 읽는 시간 8시간,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12시간. 이러면 망해. 책 읽는 시간 8시간. 사실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제가 눈운동 독서라는 걸 강조하는데 나중에 영상 보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면은 일반적으로 1시간에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의 쪽수가 아무리 못 읽어도 50쪽은 읽어요. 그러면 300쪽 되는 책은 6시간에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능력은 키우셔야 돼요. 한 3개월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책을 읽는데 6시간이 걸렸으면 걔를 기록하는 데는 30분에서 많이 잡으면 1시간. 1시간 기록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아까 부산의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생각을 기록하는 거. 생각을 기록한 걸 다시 재정리해서 딸한테 말해보는 거. 요게 지식 기록의 방법이에요. 강의 들어도 책 읽어도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기록형 인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나의 인생을 나답게 사는 인간. 여태까지 김익하는 교수로 엄마의 인생을 살았거든. 세월호 엄마들 덕분에 나는 이제 3년째, 그러니까 정확하게 2년 반째 나의 인생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지금이야.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꿈을 기록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거기에다가 그냥 하면 안 되지.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가 나를 누적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지. 메시아적 시간과 거기에다가 전략적인 인간이 됐어.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지식이 빵빵해. 랑시에르가 지식의 평등을 하자고 외치는 그것에 응답하는 우리가 됐어. 한국 사회는 혁명한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런 여러분들에 의해서만 변화해요. 그게 아까 얘기한 민중의 역사의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기록형 인간으로 공공 업무를 수행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공공 기록으로 남아서 그리고 우리가 기록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의 삶에 남아서 우리 모두가 혁명하고 장성군이 계속 이미 진보하고 있지만 더 진보하고 한국 사회가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꼴을 보고 죽자고요. 나는 그런 꼴을 안 보면 못 죽어.
여러분들 오늘 기록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강렬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그거를 제가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핵심이랄까 이거는 궁금해할 것 같은 거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꾸 이제 이거 디지털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좋습니까? 손으로 쓰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손으로 쓰세요. 제가 그냥 결론 말씀드립니다. 디지털을 제가 쓰기도 해요. 그런데 디지털은 너무 빨라. 기록을 손으로 남기는 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을 하면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생각을 기록할 기회를 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쓰시기를 권합니다. 종이 기록을 권하고요. 그다음에 태블릿에 이렇게 따다 이렇게 쓰시는 것도 손으로 쓰는 것이면 오케이. 그걸 우선 권하고요. 그게 돼서 내가 너무 기록형 인간이 됐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손으로 쓰는 습관부터 들이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효과적인 메모 꿀팁과 관련된 얘기도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으면서 쓰잖아요. 될까 안 될까? 꽝 듣고 생각해서 할 때 쓰세요. 아니면 다 듣고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만 쓰세요. 요거를 임플리케이션, 익스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익스는 아시죠? 임은 안으로 들어가고 익스는 밖으로. 플리는 뭐라고? 플리는 뇌 주름 같은 거야. 주름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임플리케이션 한다는 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를 의미해. 오케이? 익스플리케이션 한다는 거는 내 마음속에 들어간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걸 의미해. 메모는 뭐지? 익스플리케이션의 대표격이야. 말하는 건 뭐지? 익스플리케이션의 대표격이야. 무엇인가를 듣고 이해나 하는 건 뭐지? 임플리케이션이야. 그래서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플리케이션과 익스플리케이션을 반복하는 거. 얘만 우리 뇌에 각인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모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책을 메모하라니까 책을 옆에 펴놓고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알겠죠? 왜? 임플리케이션을 안 했잖아. 표면에서만 놀잖아. 그죠? 걔는 메모 하나만 해요. 책을 읽었어. 쑥 임플리케이션. 그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기록하는 거. 그걸 기록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메모와 기록의 요령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시간이 종료돼서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 선생님께서 올라온 그 질문 중에서 얘는 꼭 답변해야 되는데 당신이 안 했어. 이거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텍스트로 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꼭 질문하실 분이나 저는 사실은 제일 원하는 게 인생 질문, 연애 상담 이런 거 제가 제일 좋아요. 그거 2개만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좀 이해하고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한 일기를 한 3, 40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기록 방법 질문하실 때도 박수 좀 칩시다. 1년을 3, 40년 썼다는데. 네, 너무 멋지세요. 말씀하세요. 그런 그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계속 쓰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기록하는 그 과정에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기록한다고 칭하지 않고 글을 쓴다 그래요. 글을 쓰는 거는 말하고 비슷해. 오케이? 말하기하고 글쓰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하고 글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엄청난 깊은 성찰을 하고 살아가시는 거죠. 되게 좋은 일이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일기예기는 되게 중요해서 뭐 오바되면 큰일 납니까? 괜찮죠? 약간만 말씀드릴게요. 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무 필요한 얘기라서 일기가 한국에 조금 잘못 들어온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상 한 줄 기록을 쓴다 그랬죠. 걔는 뭐? 일기야, 걔가. 오케이? 일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쭉 기록해 놓는 것은 일지처럼 쓰는 거예요. 걔로 충분해. 왜? 머릿속에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일기는 뭐 쓸까? 얘를 다 말로 풀었으면 10시에 밤 10시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쓴다고? 새벽 3시까지. 너무나 많이 나. 얘를 일기라고 안 그래. 그래서 일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권하냐면 일기는 한 줄 기록처럼 일지식으로 쓰는 거를 일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매일 뭔가 글을 쓸 때는 저는 이렇게 권해요. 내가 깨달은 거,
이거 너무 감동적인 깨달음이야. 이런 거 하나. 나의 감정 중에 이 감정이 너무 격하거나 너무 기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정 하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안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느낀 감각 하나. 어떻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포스터가 붙었는데 이거 완전 흑백인데 너무 이거 멋있네.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로수가 역광이 비쳤는데 이파리 하나가 너무 아름답네. 나뭇잎과의 대화. 이런 거. 이 감각. 그래서 매일 안 써도 됩니다. 오늘은 내가 깨달음을 써야겠네. 그 다음 날은 내가 친구랑 싸워서 이 나쁜 감정을 써야겠네. 그때는 이틀 후에 감정. 어떤 날은 내가 느끼는 감각.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의한 생각이죠. 깨달음. 그 다음에 감정, 감각. 얘를 픽업해서 자신이 글로 쓰고 싶을 때, 더 깊은 성찰적 세계로 들어가고 싶을 때 그것을 글로 쓰세요.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메일을 남기고 싶어하는 일기 있죠. 걔는 일지식으로 한 줄 기록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월 한 권씩 다이어리를 쓰면 여러분들 그런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룸 다이어리라는 것을 제가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에 대해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신 김익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6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